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오늘 미중, 정세, 전략 경쟁 관련해서 말씀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학고 채널에 나오기 어려운 분인데 그동안 달란트 투자, 815, 신사임당 여러 곳에서 많은 평론을 해주고 계신 산업연구원의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02년에 산업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저도 참 오래 다녔네요. 23년 동안 다녔고 제가 이제 하는 제 주 업무 분야는 뭐 고령화 관련된 쪽인데 그러니까 고령 친화 산업 뭐 이런 것 쪽인데 사실 뭐 연구소라는 데가 하나의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하고 안보가 같이 붙어 다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뭐 고령화라 하더라도 뭐 그쪽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보고 있어서 뭐 미중 갈등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관련된 연구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좀 편안하게 평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대만 전쟁 개입 시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지금 옛날 아베 총리처럼 예. 뭐 일본의 유사는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목을 베겠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략 외교입니까, 박사님? 아니 사실 저거는 이제 일반적인 외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저런 식의 표현, 극단적인 표현은 외교에서는 아무리 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뭐 끼케야 하는 게 뭐 유감입니다 정도죠. 그래서 저런 얘기까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중국의 특수한 그 방식인 거고 중국 나름대로의 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된 걸 수도 있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갖춰져 왔던 세계적인 관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좀 무시하고 우리식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충동적으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저렇게 극언을 한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당내 승진에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게 단순히 충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말을 할지는 미리 그 중국 대사관에서도 당연히 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거 보고 욱해가지고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사나이 총리도 국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저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소폭의 지지율 상승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 제모가 그 에이펙 당시에 또 전략 외교, 그러니까 저분이 어디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에이펙 전에 중국에서 보니까 매우 무례한 자들이 있더라, 소수. 근데 그러한 무례함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와 싸운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미국 혼자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싸우는 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세가 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시진핑이라는 개인, 트럼프라는 개인, 이 둘이 만나서 충돌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물론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관세를 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 때도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크게 부과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관세를 가지고 무기를 흔든 거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020년대 초반에 나온 글로벌 타임스의 한 만평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사님? 코끼리하고 당나귀.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당나귀가 뭔지는 아시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입니다. 둘이서 등을 돌리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와서 맞는데 그 맞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굉장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정책이 다르죠. 사회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역시 차이나 배싱이다. 이제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시진핑 개인만 저러냐? 그게 아니죠. 중국도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라 미소 냉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반미 연합 간의 냉전이 사실상 이미 시작된 거로 봐야 되죠. 요즘에는 반미 연합을 갖다가 그 글로벌 사우스로 좀 통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는 말이야 궁둥이나 엉덩이나 그 같은 말이잖아요. 이만한 맞박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예. 그 말은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다 이제 싸움을 하는데 미소 냉전 상당히 오래 갔죠. 근데 지금의 이 미국하고 반미 연합 간의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간의 경쟁이라는 게 단기간에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단지 형태가 좀 달라요. 미소 냉전 때는 완전한 분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역은 서로 해요. 교류도 하고 하는데 전략 물자라든지 몇 가지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서로 그 충돌을 하는 거죠. 그건 서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미소 냉전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마일드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체제 경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경제력과 국력에서 따라왔다라고 해서 좀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법령이나 보고서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념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제가 하나 요거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23년에 후난TV에서 공자와 막스의 대화라는 다큐멘터리, 3부작이었나 2부작이었나 그런데,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공자하고 막스가 나와요. 분장을 하고서. 둘이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유교도 집단주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개인이 조금씩 희생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막스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묶어가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직접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 둘이 시공간의 개념상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네, 만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거는 서양에서 온 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그걸 중국화해서 유교라는 거, 그러니까 유교적 막시즘이라는 거죠. 유교적 사회주의 이러한 이념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요즘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구미식 미국하고 유럽식 기준일 뿐인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표방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 국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지금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인데 메데이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선임 국장 중에서도 중국 담당을 해서 중국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잘 알죠. 중국 지도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올해였나?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피크 차이나 딜루전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서 이분이 중국 편 입장에서 친중 입장에서 쓴 줄 알았어요. 그 제목이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이런 걸 썼나 그러고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봤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피크 차이나론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 딜루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피크 차이나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선다.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앞서 나간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인재가 끝이고 더 이상의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발전은 하겠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피크 차이나론인데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경제하고 외교 두 개를 비슷하게 비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외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일단 좀 이따 가고, 외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자, 현재 아까 말한 식으로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거하고 경쟁 가능한 바이어블한 유교식 막시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국의 전통이고 아시아적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요. 개인의 희생,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네, 많이 그동안 여러 군데서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듣는 순간 멘탈이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네,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발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약간씩은 희생이 되더라도 공동으로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게 하나의 이제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이제 하나의 외교인데,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거 이제 메데이로스 교수의 어떤 개인적인 그냥 혼자만의 추측인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외부 상황을 보면요. 중국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순응하지 않는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브릭스의 확대와 돈이 아무리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1대1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식 스탠다드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1대1로라는 거는 경제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외교, 정치적인 안보 전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다. 아무런 거침없이 오히려 확대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건지 착각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근데 여기서 허점이 있는 게 외연은 많이 확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너무 센 적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친 거지 과연 공동의 목표가 나올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지도부는 이거는 외연의 확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거에 중국의 성장을 이끌고 왔던 거는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투자, 이 3대 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요번에 15차 5개년 기획하고 이제 사중전에서 나왔던 고품질 생산력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중국 측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모델로 세우는 나라가 과거의 독일입니다. 현재의 독일이 아니라, 과거 독일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근검 절약하면서, 타락한 자본주의 정신이 스며들지 않고, 모두 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첨단 산업이 발전해서 기술력으로 모든 걸 압도하는 그러한 국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체질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쫙 어디서 규제를 하고 어디를 진흥을 하는지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사교육 싹 없앴죠. 부동산 버블 무리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터뜨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 마윈 같은 그런 거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양자기술, AI, 우주항공, 반도체, 여기다가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성장이 약간 침체가 되는 거는 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서는 피크 차이나론 그거는 완전히 딜루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부터 이제 샤오캉, 소강사회, 그게 이제 뭐 요즘에 공동부유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70년대 후반부터 일본, 한국의 수출 주도 제조업을 어느 정도 모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수출 제조업에 나라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바로 그 구조적인 특질 때문에 어떤 사회의 다변화된 발전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좀 더디다든지, 요즘 뭐 하도 핸드폰이 많이 퍼져서 그건 우리보다는 상황이 나은데, 그 개혁 개방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중국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제가 좀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다가 좀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높은 기술력을 얻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민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것, 특히 금융자원 같은 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한번 이걸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뭘 갖다가 물론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요. 그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뭐 여러 자본들이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네. 가장 돈이 될 만한 거, 가장 상업화하기 좋은 쪽으로 일단 먼저 가요. 그래가지고 원천 기술 플러스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사회예요, 미국은. 근데 중국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에서 골라요. 당에서 고른 다음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기술을 몇몇 분야에서는 실제로 실현을 했죠. 뭐 AI에서 딥시크도 그렇고, 뭐 양자 기술이라든지, 뭐 항공우주 쪽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과연 거기서 파생되는 산업이 얼마나 민간에 효율적으로 퍼져나가냐. 이게 미국만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의 금융기관이 그러면은 얼마나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얼마나 돈에 민감하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과연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역시 금융기능이죠. 그렇죠. 이제 네. 어디다가 돈을 주고 어디다가 돈을 안 줄 거냐. 그 요새 보면 중국의 기술이 무섭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아요. 몇몇 분야에서는 정말 무섭게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어떤 분야는 너무나 형편없고 어떤 분야는 너무나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게 좋은 면만 쭉 본 사람들은 와 중국 정말 무서운 나라다. 너무나 빨리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또 안 좋은 면만 계속 뭐 부채, 지방정부 부채부터 뭐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면만 쭉 본 사람들은 중국 곧 망하겠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평이 엇갈려요. 근데 이게 이제 섞여 있는 나라인데 저는 하나 약간 제가 좀 주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요. 미소 냉전이 끝날 당시에 소련이 원천 기술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거든요. 원천 기술은 미국하고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그게 이제 상업화되고 경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못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중국은 그때 소련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긴 해요. 소비자 생산도. 네. 하지만 미국하고 비교해야죠. 비교 상대를 소련으로 잡으면 안 되죠. 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저렇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저런 식으로 몇몇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건 가능할 수 있어도 저게 장기적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예컨대 한국 시리즈, 야구에서 한국 시리즈를 치르듯이 막 투수를 갖다 막 무리하게 놓으면 단기간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게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계속 간다, 장기전으로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경쟁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 히토류인데, 네. 이 히토류가 보니까 최근에 그 동맹권, 우리 미국과 그 동맹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나중에는 좀 점유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 같아요. 네. 저기 히토류가 원래 그 라이트하이저의 책에도 나오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을 했었죠. 네, 라이트하이저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무역 대표부가 그리어죠. 네, 제이슨 그리어. 무역 대표가 제이슨 그리어. 제이미슨인가요? 네. 그 그리어가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이자 말하자면 제자뻘 됩니다. 네. 라이트하이저는 지금 워낙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 입각은 안 했는데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쭉 내용이 나오는데 히토류가 원래 미국이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점점점 지나가면서 미국이 이게 환경 문제도 있고 광산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중국이 다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히토류의 생산에서는 한 60에서 70%를 중국이 하고 있고 그거를 가공해서 재련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을 중국이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서로 조금
상대방한테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거는 히토류고 미국은 역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거대한 시장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저렇게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무기가 돼요. 하지만 히토류는 다른 나라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못하지만 사실 마음 먹고 하자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이 조금 더 그렇죠. 든다 뿐이지. 그러니까 더럽고 비싸서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도 대체 공급망을 찾고 대체 소재를 찾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 칠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조금씩 옮기고 그 다음에 히토류 중에서 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가 주로 재료가 흑연이잖아요. 네. 근데 흑연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다만 네. 그거를 쓸 경우에는 자동차에 소음이 좀 많아지고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히토류 공급을 차단한다 그러면은 인조 흑연을 쓰면서 인조 흑연의 질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18개월 안에 새로운 공급망, 히토류 공급망을 우리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18개월 만에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강력한 카드로서의 히토류의 힘이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 히토류의 힘은 점점점 약화되는 게 그 카드예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최근에 공산당 자체 분석에서도 네, 나왔죠.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네. 이게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없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게 사실은 옛날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연자원 자체를 무기로 쓰는 거는 시한부 협박이라고 봐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히토류라는 게 중국에서 지금 저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아까 5년에서 10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제가 본 걸로는 5년 내에 중국의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걸 갖다가 미국 측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 그 국영연구소에서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랑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맥킨지 자료를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화면이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EU가 히토류 작업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지금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광산 개발하고 네바다에 있는 리튬 광산 다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정말로 저렇게 중국에서 계속 무기화한다 그러면은 미국 내의 여론도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한 5년 있으면은 중국이 현재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히토류 카드의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이게 당장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지나도 여전히 상당히 강력한 무기긴 하지만 그 강력함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최근에 이제 그 국제 통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는 지금 이따가 자세하게 자료를 보여드릴 테지만은 박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대미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그 남은 물량을 갖다가 유럽하고 아세안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단가로 경쟁하는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걸로 뭐 최근 동향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사님. 네, 근데 지금 대미 수출이 뭐 30% 이상 감소한 걸로 나오죠. 그 전에는 이제 약간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먼저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컨테이너 막 그 항구에 막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거는 정확히 요거는 오히려 경 박사님이 저보다 잘할 테니까. 뭐 이따가 천천히 말씀 나누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되면은 금방 막
다른 나라 같으면은 저기 막 사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저걸 꽉 눌러요. 아까 말한 식으로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나라기 때문에 저걸 누르는데 이게 항상 이래요. 상당히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는 건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꽉 누르는 거거든요. 불만이 있는 거를.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빵 터져요. 댐이 무너질 때 보면은 정말로 위험해 보여도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에 하나 균열이 생기면은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저는 중국이 그게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과연 어느 선에 무너질지, 어느 선에 가서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못 견디고 체질 개선이 나올지는 그거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시진핑은 뭐 거의 영구적으로 가니까 시간은 시진핑 편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른 사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이제 벤스 혹은 현 국무장관 루비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보다 약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자신이 없네요. 민주당에서 누가 된다 하더라도 뭐 많은 부분이 바뀌겠지만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라는 그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만히 무역 협상 결과를 이제 보면 저희도 이제 이따가 한미 팩트 시트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관세를 10% 깎아줬는데도 47% 관세를 받고 있고, 미국의 가장 친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한국, EU는 15%, 나머지 이제 미국이 볼 때 이런 거를 지정학적 거리, 지오폴리티컬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의 수입 시장을 누구한테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갈린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WTO 가트 체제가 이제 끝났고, 요게 이제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의 이제 발언이죠. 뉴욕타임즈에 기고도 했고, 요게 이제 계층적 세계화다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제가 간단하게 숫자를 좀 적어드리면 요거는 외교안보 연구소에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턴베리 시스템, 트럼프 라운드라고 그러죠. 여기에 개인 이름이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역시 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를 100이라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떤 나라들이 구성을 하고 있냐 봤을 때 중국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봐서 아시겠지만 92년도에 일본이 67%.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100을 보면은 일본이 그 흑자 67%를 가져갔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5%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거의 50% 갔다가 올해 제가 7월까지 자료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미국 센서스 뷰로 자료로 16%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그게 특히 이제 또 어디서 많이 줄었냐면은 전자제품에서 이제 줄었습니다. 이게 전자제품 수입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거의 40에서 45% 됐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 20.9%, 올해는 역시 비슷하게 10% 중반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요. 인도가 지금 협상이 되네 안 되네 해도 지금 아이폰 북미 수출 물량이 인도로 다 넘어갔거든요, 생산이. 그래서 이게 좀 충격적인 데이터인데 8월 달에 나온 겁니다. 2분기에 미국 스마트폰 수입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작년에 61%에서 올해 25%까지 내려갔고요. 인도산의 비중이 31%에서 44%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국이 뭐 14억 명, 15억 명이 있어서 이쑤시개나 껌파리만 해도 뭐 떼돈을 번다 그러지만 사실 뭐 껌파리를 해서는 쉽지 않고 아이폰이라든지 통신 장비, 맥북 이런 걸 팔아야 한 대당 몇백 불이라도 남는데
이게 지금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중국이 아무리 견디는 힘이 좋다 그래도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뭐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겠죠. 냉전이라는 게 뭐 두 나라 모두한테 힘이 드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더 미국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미중 갈등 앞에 요즘에 반도체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거의 중국한테 거의 다 따일 뻔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네. 2017년에 중국에 대해서 소위 초미세 공정의 핵심이라는 EUV 공정 장비를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8년 전에 EUV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로 저희가 특수를 누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수율 이런 거, 수율이 잘 나와야지 장사를 하는데, 쟤네들이 아니라 중국 분들은 단가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네, 그게 LCD가 무너진 이유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산업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조선 쪽에서도 얘기 들어보면은 전에 한번 조선업계에 계신 분, 그러니까 부품업체인데 네.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을 보고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줄여서 기계, 로봇이 많지가 않고 사람들이 많은데 단가가 보면은 저거는 인건비가 마이너스여야지 가능했대요. 마이너스 몇 퍼센트? 어쨌든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수준이다. 아니, 안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요. 봤더니 역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거는 한 15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거는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조선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한 특정 부품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는 더 심했겠죠, 아마. 그래서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미중 패권 경쟁 중국에 대한 기술 굴기 억제,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의 억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단 공정 반도체 제조업에서 살아남아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들거든요.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게 우리한테 꼭 유리할 수는 없겠죠.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적어도 반도체라는 특수한 분야 내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추격자인 중국을 미국이 꽉 눌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좀 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낭만적 애국심이라든지 이제 기술 제일주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는 국제 정치가 관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곡해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장비를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산업에서는 거의 5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5년 이상 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본 건 다른 건 다 적자예요. 오로지 반도체 하나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장사가 잘 되면서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용인 클러스터에 장기적으로 6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히셨어요. 600조 원이면은 어떤 금액인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투자할 돈으로 저희 한미 3,500달러 최태원 회장님이 좀 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600조 원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일까요? 도저히 생각이 잘 안 되죠. 계산이 어렵죠. 어쨌든 반도체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그래프가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아까 중국의 스마트폰, 특히 미국에 나가는 스마트폰이랑 ICT 노트북이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제조업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다 묶여 있는데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우리가 하는 반도체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원래 한 70%가 중국, 홍콩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이거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로 최신 것까지 그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40%까지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이 대만인데 여기가 HBM 나가는 곳이죠.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핸드폰 공장이 다 빠져서 지금 이제 후공정도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동부 해안 지역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D램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수출 항공편만 바꾸면 돼요. 공급망의 이슈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게 제가 카메라가 과열이 돼서 꺼졌는데 조현순 박사님 화면으로 이제 발음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의 ICT 제조업이 조금 위기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도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는데 역시 수출 물량 자체에서는 큰 타격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선생님, 사중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중전에요? 나 이 내용 잘 모르는데요. 그렇습니까? 요게 이제 사중전에서 권력 구도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장유샤라든지 뭐 이런 음모론들 뭐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물러나게 됐죠. 묘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중국은 이제 군대가 4개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육해공에다가 플러스 로켓군이죠. 이 로켓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거든요. 그래서 최고 엘리트하고 최측근들을 집어넣는데 그 로켓군 내에서 비리로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간에 뭐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다. 그래서 장유샤가 칼을 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본 게 오히려 로켓군의 심혈을 기울여서 대만하고 지금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봤더니 그 안에 부패가 엄청나게 심하고 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있질 않고 안에 물을 채워놨다든지 이게 전쟁이 나면은 이게 큰 재앙입니다. 청일전쟁 때 무너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대노를 해서 그 로켓군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권한이 너무 세져서 이제는 자기의 최고 측근들까지도 마음 놓고 자를 수 있다. 이거하고 아니면은 시진핑이 불안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 첫 번째 시진핑이 좀 공고했다라는 거, 그리고 장유샤하고 타협을 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때 제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지키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되건 중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겠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바뀌겠죠. 절대 안 바뀌어요.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중국의 현재 시진핑 주석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이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중국하고의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언사가 이제 상당히 더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거죠. 네, 근데 이 체제 경쟁은 더 심합니다. 경제보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고 더군다나 중국의 현재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어느 세대냐면요. 지금 시진핑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요새는 뭐 태자당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시가군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태자당이라는 그 집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버지 세대가 국공 내전을 겪었던 세대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편 전쟁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서양하고 일본한테 중국이 침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백년 국치, 이런 거를 당했던 거를 바로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세대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서구식 체제하고 일본의 그 과거, 일본이 그 당시에 또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지도부, 현재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세대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주 심플리파이 하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편 전쟁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조금 극단적인 비유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전략 자체는, 국제 정세를 보는 전략 자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중전회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 15차 5개년 기획이라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게 이제 새로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거를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 생산성 체감이라 그러죠. 이제 같은 단위의 그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성장률이 더 안 나오는 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력, 소위 고품질 생산력, 그 다음에 수출이 안 되더라도 순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그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잘 과연 쌍순환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이랑 한국이랑 여기 진행 경로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는 공산당 집권 세력이 아까 말씀하신 금융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럼 그거는 안 하고 나머지 좀 곁가지적인 것들을 하는 것 중에서,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국가 주도의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다 민영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국영기업이 많고, 그거는 그 체제가 바뀔 리가 없어요. 그게 바뀐다 그러면요, 그거야말로 공산당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책이 잘 돼서 괜히 또 너무 위대한 뭐 어떤 체제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체제에 있어요. 그렇게, 근데. 너무 나쁜 생각인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이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면서 중국이,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국영기업들이 만약에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 개혁으로 가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아마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오늘 한미 팩트시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뭐 팩트시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잘 된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근데 이 팩트시트 자체도 약간 좀 확실한, 그러니까 서로 발표한 텍스트도 조금 달라요. 이거 자체가 약간 모호한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주요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일단 15%를 대부분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뭐 별 수 없이 이제 50%를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의약품이랑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한다, 자기네들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다음에 경제적인 건 이렇고, 근데 핵잠수함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죠. 핵잠수함 건조. 근데 제가 이제 또 우려되는 게, 여기 핵잠수함이 핵심 기술이 다시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스크린을 좀 닫아놔가지고 발열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근데 사실 핵 추진 동력 모듈은 미국에서 갖고 오고, 우리는 껍데기만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그건 걱정스럽죠.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 명확하게 나와야지 될 것 같고. 농산물 관련된 게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쪽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농축수산물과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박사님 모시면 한번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열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텍스트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불분명하죠. 지금 발표 내용은. 그리고 이제 사실 보니까 투자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쟁점을 좀 살펴보죠. 쟁점이
지금 한국 민간 기업들이 약속했던 1,500억 달러 투자가 있는데 네. 그거랑 요번에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합친 거냐 이게 별도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업에 대해서 1,500억 달러는 뭐 대출, 융자, 보험 이런 걸로 하기로 했고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주기로 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간 기업 투자는 삼성이 테일러 펜만 좀 확장을 해도 몇백억 달러가 1년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별도라 그러면은 이게 투자 금액이 사실상은 5천억 달러에 가까워지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쟁점 두 번째는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게 주한미군과 군사장비 요것도 돈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들어가면서 국방 예산을 늘려라 하는데, 국방 예산 안에, 그러니까 요거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증액하는 거고. 네, 그거랑 별도로 주한미군한테다가 또 이제 330억 불. 근데 요게 이제 명확히 이제 저거 증액분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뭔가 트럼프하고 이제 다른 러트닉이나 이런 강요들이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뭔가 추가로 챙겨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자기가 바꾸기가 좋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답을 안 하고 일부러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말 이상하게 애매하게 해놓고 내가 나중에 언제 그랬어? 누가 봐도 뻔한 걸 가지고 우겨대는 거를 젊었을 때부터 지금 평생을 해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부러 좀 애매하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 그러니까 유럽연합 27개국이 7,500억 달러였나요?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5천억 달러를 넘게 뜯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외환 시장이 요즘에 요동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설마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뭐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팩트시트가 약간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 좀 맞춰가야 되겠죠. 네,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쟁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지역적인 거기도 한데 이게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150대를 산다 그래요? 2030년인가요? 2035년까지? 이게 대한항공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뭐 돈이야 있겠지만 이런 돈은 없겠죠. 보잉 항공기 뭐 어떻게 요만한 미니어처라고 모를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50대를 어디 사도 어디다 써요. 이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인구도 줄고 이제 뭐 소득도 환율 올라가면 우리 미국도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각 정부가 내놓은 팩트시트의 어떤 쟁점들이 이거 잘못 풀어가면은 이거 환율이 잘못하면 2,000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저는 그 환율은 뭐 이 팩트시트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그거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감소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전부 다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강한 노조. 그러니까 구조가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환경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친환경 쪽으로다가 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한테는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성 노조가 개입하게 될 경우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정세를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사실 지금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환율이 싸니까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는 코스피가 높아지는 거는 그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바람직한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튼튼하고 이렇게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시장에 너무 많이 풀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업 오히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 환경이 악화되지만 주가에는 주가 부양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그러니까 이러한 여면을 종합적으로 저는 봤을 때 그래서 해외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래도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잘 된다고 하니 근데 반도체 너무 원툴이라서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건데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대는 되지만 조선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현재 상태의 조선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제 네. 뭐 주문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 이거고. 그다음에 뭐 방산도 약간은 시차가 좀 있죠. 그 계약을 다 맺고 돈이 들어오려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은 있지만 지금 현재 캐시카우로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강력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미 팩트시트에서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이 농축산 개방하고 이제 자동차 수입도 미국에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망사용료에 대한 또 이슈가 한때 있었잖아요. 네. 그 트위치인가요? 그게 결국 퇴출이 됐는데 이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것도 지금 꽤 우리가 양보를 한 내용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빅테크하고 AI 서비스를 툭 하면 걸고 넘어지는 우리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서도 네. 특히 이제 박사님 서비스실에 계셨으니까 디지털 서비스세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사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유럽은 자기네들이 그 디지털 기반이 좀 약하거든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거죠.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디지털 관련된 거, IT 서비스 관련된 쪽이 일단은 규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랑 기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00년 규제 로드맵을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더욱더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뭐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같은 기업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럽이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더디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가 다음에 또 유럽의 최근 그 변화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중 전선으로 좀 합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스스로 다 닫았다가 메르켈 총리 때 이게 노드 스트림이 파괴되면서 이제 뭐 밤에 불도 못 켜 따뜻한 샤워단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정치 지형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제 한동안 그 중국하고 미벌이 있었지만 중국, 러시아하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그 붙어 있는 나라끼리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러시아하고 독일의 사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좋을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좀 특수한 그 시기죠. 그 시기가. 예. 그렇죠. 그랬고, 그리고 저는 참 그 당시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자기네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저렇게 맡길 수가 있지. 그리고 굉장히 아무리 해빙 무드가 있다 그래도 그거는 아니었지. 그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자식이 믿을 수가 있죠. 내리사랑은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좀 믿기가 어려워. 네, 저는 뭐 그거를 믿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레알 폴리틱이라 그러죠. 아니 남의 나라한테 가스를 그렇게 받아서 쓰는다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고 그게 지지를 얻었는지 사실 저는 좀 그게 의아해요. 아무리 그 시기가 특수한 시기라 하더라도. 예, 저희 오늘 꽤 긴 시간 대담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조현승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예정대로라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뭐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궁극적인 결말이라든지 뭐 한국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미중 갈등은 절대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쉽게 쓰러지지 않고 둘 다 상당한 그 정말 체력을 갖춘 나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반적인 체력, 그 경제건 군사력인 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이 체력이 강하지는 않나. 하지만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니고 굉장히 서로 간에 피해를 많이 보면서 버겁게 싸워 나갈 거다. 그리고 상당히 그 시간은 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느 나라든지 중국 입장에서 봐서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 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인 제재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다자간 협상을 이용해서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정도로 하면서 그 둘 사이의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외교관들이 할 일이고 그 나라의 외교력이죠. 사실 그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서 항상 탄력적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에다가 딱 틀을 세워놓고 그것만 쫓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동안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우리는 못 느꼈지만 지난 20년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거였고요. 부자 나라도 여러 나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다시 냉전이라는 뉴 노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서 좀 더 현명하고는 실리를 잘 찾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근데 이제 요 세상살이라는 게 늘 우리가 이쪽에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저쪽에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쪽을 고르지 않으면은 골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조현승 박사님 저희 매버릭 TV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